엄마, 재래시장 골목 안쪽 낡은 간판이 걸린 순대국밥집에서 한 남자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국자를 쥐고 있던 50대 여성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고 뚝배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남자가 앞치마 자국 가득한 여자를 끌어안았고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무너졌습니다. 도현아, 우리 도현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 앞에서 30해 만에 만난 모자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의 한명문대학 도서관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3층 구석자리에서 21살 정미숙은 전공서적을 펼쳐놓고 형광펜을 쥔 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달려온 터라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이번 학기도 전액 어플러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이 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아직도 안 가세요? 도서관 사서가 불을 끌어다니며 물었고 미숙은 황급히 책을 덮으며 지금 갑니다 대답했습니다. 밤 12시를 넘기면 기숙사 문이 잠기기 때문에 뛰어가야 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오던 미숙은 2층 열람실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불이 꺼지면 깜깜해질 텐데 저 사람은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열람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도서관 문 닫아요. 남학생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미숙은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피곤한 듯 충혈된 눈,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신문에서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남학생이 황급히 일어나며 책을 주섬주섬 챙겼고 미숙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별일 아닌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내내 그 남학생의 피곤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보였을까?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 쓸데없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숙은 또 도서관 3층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고 늘 하던 대로 전공책을 펼쳤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만 고개가 돌아가 2층 열람실 쪽을 힐끔거리게 됐고 스스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됐을 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제 그 남학생이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미숙이 앉은 자리 근처를 지나가다가 잠깐 멈칫하더니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미숙은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옆눈질로 그를 흘끔 봤습니다. 오늘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커피캔 2개를 꺼내더니 하나를 들고 미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제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미숙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지만 그는 커피를 책상 위에 살짝 놓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숙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캔 커피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캔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뚜껑을 닫고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캔커피였지만 아르바이트 때문에
항상 자판기 커피로 때우던 미숙에게는 누군가 사준 커피라는 것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책을 읽었고 도서관 문이 닫힐 때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학생은 밤 10시쯤 되면 어김없이 3층 도서관에 나타났고 미숙이 앉은 자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경영학과 전공하세요? 미숙이 펼쳐놓은 책 제목을 보고 물은 것이었고 미숙은 네, 3학년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경영학과예요. 4학년이고요. 그가 미소 지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목 교수님 시험 어려워요. 저도 작년에 고생했거든요. 그가 미숙이 보던 교재를 가리키며 말했고 미숙은 그래서 지금 벼락치기 중이에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노트 필요하면 빌려드릴까요? 어차피 저는 이미 들은 과목이라. 미숙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할까?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숙은 정중히 거절했고 그는 그럼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자기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 한 권을 꺼내 미숙 책상 위에 살짝 놓고 갔습니다. 노트를 펼쳐본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필기가 교과서보다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마다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예상 문제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그날 밤 그 노트 덕분에 시험 준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다음 날 노트를 돌려주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그가 환하게 웃었고 미숙은 그제야 그의 미소가 참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도 모르시죠? 전 강민재예요. 그가 손을 내밀었고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숙이요.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아직 몰랐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재는 재벌 집안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있고 제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달라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가 도서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을 때 미숙은 그가 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 그냥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민재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고 졸업하면 취직해서 제 집 마련하는 게 꿈이에요. 평범하죠? 미숙이 쑥스럽게 웃었고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전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고 미숙은 처음으로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도서관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같이 나가볼까요? 민재가 물었고 미숙은 좋아요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를 걸었고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미숙 씨, 민재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미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숙 씨를 좋아합니다. 눈송이가 두 사람 사이로 내렸고 미숙은 그 눈송이들처럼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요.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내리는 캠퍼스를 한참 걸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봄이 왔고 캠퍼스 곳곳에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미숙과 민재는 이제 공공연한 연인이 되어 있었고 도서관 대신 학교 뒷산을 자주 올랐습니다. 민재는 항상 미숙의 가방을 들어줬고 미숙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며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민재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진심으로 말했고 미숙은 거짓말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보다 집안 주방장이 만든 한정식보다 미숙과 함께 먹는 1,000원짜리 김밥이 정말로 더 맛있었으니까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미숙은 3학년 마지막 학기를 맞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였고 주변 동기들은 벌써부터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취직하면 뭐 하고 싶어요? 민재가 물었고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안정적인 회사 다니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는 게 목표예요. 대답했습니다. 소박한 꿈이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미숙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꿈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 살고 싶어요. 민재가 중얼거렸고 미숙은 의아해하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재 씨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인데 무슨...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태어날 집안도 다닐 학교도 전공도 심지어 미래까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고 미숙은 처음으로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미숙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학교 뒷산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선을 보라고 하세요.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재벌가 딸이래요. 집안끼리 오래전부터 약속된 거였나 봐요. 전 몰랐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고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미숙이 겨우 물었고 민재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절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재가 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미숙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민재가 진지하게 물었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미숙이 울먹이며 대답했고 민재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아버지에게 불려가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미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아, 민재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 너무 심하게 화내시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은 전화기를 꽉 쥐고 괜찮아요. 천천히 설득하면 돼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민재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 보낸대. 당장 다음 주에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안 가면 안 돼요? 거부하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민재는 한참 침묵하다가 아버지가 회사 일 다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셔. 그럼 나는 괜찮은데 미숙이 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집안과 완전히 결별하면 미숙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클지, 가난한 집안에서 겨우 장학금으로 대학 다니는 미숙이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까지 울다가 결심했습니다. 민재를 보내줘야겠다고,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때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민재를 만나 다녀와요. 민재 씨.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최대한 씩씩하게 말했고 민재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긴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미숙이 웃으려 애썼고 민재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사랑해. 미숙아. 꼭 돌아올게 속삭였습니다. 민재가 미국으로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숙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유난히 민감해졌으며 생리가 한참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기숙사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고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민재의 아이를, 그녀 혼자서 키워야 할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임신 6주차입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진료실을 나와 한참 동안 병원 복도를 헤맸습니다. 민재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혼자 결정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재는 지금 미국에서 아버지의 감시 아래 생활하고 있을 테고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생각하니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었고 미숙은 이미 그 작은 생명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미숙은 민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국제전화는 비쌌고 편지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 씨, 나한테 선물이 생겼어요. 우리 둘의 선물이요. 놀라지 마세요. 아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2주일쯤 걸릴 거라고 생각하며 미숙은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오기 전에 미숙에게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 민재의 아버지였습니다. 학교 정문 앞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미숙은 떨리는 다리로 그곳에 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숙을 보자마자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숙 씨 맞죠? 네. 미숙이 겨우 대답했고 강 회장은 커피 한 잔 권하지도 않은 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민재와 헤어지세요. 직설적인 말이었고 미숙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겠군요. 얼마면 됩니까? 5천만 원? 1억? 미숙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저는 돈 때문에 민재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 강 회장이 비웃었고 미숙은 네, 사랑합니다.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미숙을 노려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숙이 서류를 보니 민재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민재한테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임신했다고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고 미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더 이야기가 쉽군요. 강 회장은 미숙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십시오. 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우리 집안 핏줄입니다. 제대로 키워야죠. 당신은 양육비로 5천만 원을 받고 아이와는 일체 연락을 끊는 겁니다. 강 회장이 계약서를 펼쳐 보였고 미숙은 그 내용을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연의 친모 자격을 영구히 포기한다. 도연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시 벌금 1,000만 원 및 법적 조치.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강 회장은 이게 당신과 아이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집안 배경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겁니까? 학비는요? 생활비는요? 아이를 가난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강 회장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고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미숙이 겨우 물었고 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영영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 아이는 평생 아버지 없는 사생아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되겠죠. 미숙은 그날 카페를 나와 한강 다리 위를 한없이 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정말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하고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형편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미숙은 다음날 아침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강 회장이 말해보시죠 대답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제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가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최소한 아빠는 있어야 하니까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좋습니다. 승낙했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를 팔아넘기는 건가? 하지만 이게 아이를 위한 최선인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 후 미숙은 작은 산부인과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고 손 잡아줄 사람도 없었으며 격려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숙이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뎠고 의사가 힘내세요. 조금만 더 소리쳤습니다. 으아.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간호사가 아드님이에요. 외쳤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미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연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아기는 작은 손으로 미숙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보내야 한다고 그 모순된 감정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미숙은 갓난아기 도연을 안고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추운 방이었지만 아기 요람 하나만큼은 미리 마련해뒀었고 미숙은 도연을 요람에 눕히고 한참 동안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있을까? 중얼거렸지만 아기는 그저 새근새근 잠만 잤습니다. 미숙은 강 회장과의 약속을 떠올렸고 일주일 후면 아기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미숙은 최선을 다해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도연아, 엄마 목소리 기억해줘. 나중에 크면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거 꼭 기억해줘. 아기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미숙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아기를 안았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분유를 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 박 실장이 월세방 앞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미숙 씨 계십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고 미숙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 실장이 정중하게 물었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짐을 챙긴 작은 가방과 함께 미숙이 손수 만든 아기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이거 도연이한테 입혀주세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건네자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도연이가 크면 꼭 읽게 해주세요. 미숙이 봉투 하나를 더 건넸고 박 실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연아, 엄마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기 얼굴에 닿았고 아기가 움찔하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미숙은 그 손에 입을 맞추고 박 실장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고 박 실장이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금액입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 도연이 명의로 적금 넣어주세요. 나중에 도연이가 성인 되면 주시고요. 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네. 전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도연이만 잘 키워주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박 실장은 깊게 고개를 숙인 후 아기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숙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고 고급 승용차에 아기가 실리는 순간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퇴서를 내고 짐을 싸서 월세방을 나왔으며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 식당 설거지, 청소 일 가리지 않고 일했고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도연이 명의로 적금을 부었습니다. 처음엔 10,000원, 그 다음엔 20,000원,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며 빠짐없이 입금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할 때마다 강도연 이름을 보면 눈물이 났지만 그게 미숙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년이 지났고 미숙은 우연히 신문에서 민재 소식을 봤습니다. 강민재 씨, 미국 유학 마치고 귀국. 재벌가 딸과 약혼 발표 기사였고 사진 속 민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밤새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잘 크고 있을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고 멀리 강남 쪽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내 아들이 자라고 있을 거라고, 아빠랑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 후 미숙은 다시 신문에서 민재 이름을 봤습니다. 이번엔 부고 기사였습니다. 강민재 씨 교통사고로 급서. 향년 28세 미숙은 신문을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고 적혀 있었고 장례식은 사흘 후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미숙은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고 민재 가족 앞에 나타날 수 없었으며 도연이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장례식장 근처 공원에서 하루 종일 서성였고 조문객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그 옆에 어린 도연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2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였고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아빠 잘 보내드려.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민재가 죽은 후 미숙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 없이 돈을 벌었으며 모든 돈을 도연이 적금에 부었습니다. 그게 죽은 민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도연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강남 쪽 학교 앞을 지나다니며 아이들을 봤고 그 중에 도연이가 있을까 두리번거렸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도연이가 7살이 됐을 때 미숙은 초등학교 입학식 시즌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을 찾아갔습니다. 담 밖에서 하루 종일 서서 아이들을 지켜봤고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중에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남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고 커다란 책가방을 맨 아이였고 옆에는 강회장으로 보이는 노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을 본 순간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 미숙이 작게 불렀지만 아이는 당연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씩씩하게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미숙은 담 밖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우리 도연이.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미숙은 그날부터 가끔씩 학교 담장 밖에서 도연이를 지켜봤고 학교 시간에 맞춰 나타나 멀리서 아이 모습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 경비원이 미숙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왜 자꾸 여기 서 계세요? 혹시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미숙은 깜짝 놀라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변명했지만 경비원은 자꾸 보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더 이상 학교 앞에 갈 수 없었고 대신 학원가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혹시 도연이를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연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미숙은 우연히 백화점에서 도연이를 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강 회장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고 미숙은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도연이는 훌쩍 자라 있었고 민재를 빼닮은 얼굴에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비싸요. 도연이가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고 강 회장이 괜찮다.
내가 좋으면 사주마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숙은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착하게 자랐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백화점을 나가는 도연이와 강 회장을 따라 주차장까지 갔고 미숙은 차에 타는 도연이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멀어졌고 미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줘. 기도하듯 속삭였고 발길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적금 통장을 꺼내 정리했고 15년 동안 모은 돈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도연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다. 통장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대학생이 됐을 때 미숙은 신문에서 그 소식을 봤습니다. 강도현 명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기사였고 사진 속 도연이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신문을 오려서 지갑에 넣고 다녔고 힘들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우리 도연이 잘하고 있구나.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은 재래시장 골목에 작은 순대국밥집이 임대로 나온 걸 봤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 중 일부를 털어 그 가게를 인수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식당이냐고 누가 물으면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도연이가 배고플 때 엄마가 끓인 국물 한 그릇이라도 먹였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꿈이라도 그게 미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년이 흘렀고 미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바뀌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국물을 끓이며 도연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중얼거렸고 저녁이면 문을 닫으며 잘 자라 우리 아들 속삭였습니다. 가끔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 도연이가 아닐까 기대했지만 당연히 도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숙은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몇 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미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어서 오세요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주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국자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민재가 아니라 어머니.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미숙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뚝배기도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미숙은 그걸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도연이에요. 그 순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연이 급히 달려와 미숙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김이 자욱한 주방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고 30년 동안 꿈꿔온 재회였으며 이제야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옆 테이블 아저씨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미숙은 도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고 도연도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미숙은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워주기 시작했고 단골 할머니가 미숙 어깨를 토닥이며 미숙아 천천히 이야기해. 우린 먼저 갈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어 감사합니다. 인사했고 할머니는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결국 식당에는 두 사람만 남았고 미숙은 도연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자.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빼주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미숙은 주방으로 가서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따라왔습니다. 도연 앞에 차를 놓으며 마셔. 권했고 도연은 고맙습니다. 엄마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미숙도 맞은편에 앉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고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닦았습니다. 어떻게 날 찾은 거니?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할아버지 몰래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모든 기록을 없애셨거든요. 하지만 적금 기록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적금. 그게 엄마였어요. 미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적금, 너 그거 알고 있었니? 네, 성인 되던 해에 할아버지께서 통장을 주셨어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모아주신 줄 알았는데 도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입금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금액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0,000원에서 시작해서 20,000원, 30,000원. 마치 누군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더 모은 것처럼요. 도연이 통장을 쓰다듬었고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입금한 건지 추적했어요.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안 알려줬지만 탐정이 알아냈어요. 정미숙이라는 이름을. 도연이 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 엄마라는 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엄마라고 했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생일마다 집 앞에 선물이 놓여 있었거든요. 발신자 없는 선물이요. 미숙이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네. 할아버지는 모르셨지만 전 알았어요. 매년 생일 새벽에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손뜨개 장갑이나 목도리, 때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들 전부 모아뒀어요. 도연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짧은 글이었지만 전 이게 엄마 편지라는 걸 알았어요. 미숙은 그 편지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해줄 수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 도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전 항상 외로웠어요. 아빠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엄격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다 저한테 잘해줬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은 달랐어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미숙은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도연도 엄마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국밥 끓여줄게. 미숙이 일어서려 하자 도연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말렸습니다. 아니야, 기다려.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미숙은 주방으로 가서 정성껏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에 앉아 엄마가 국물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뒷모습이었지만 왠지 평생 봐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고 도연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 먹어봐. 미숙이 뚝배기를 들고 나왔고 도연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이었고 고명도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모금을 떠먹었고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미숙은 천천히 먹어 더 줄게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국밥을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고 미숙도 옆에 앉아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숙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탐정 고용한 걸 알게 되시고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고 미숙은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화를 많이 내셨어요. 왜 죽은 사람을 찾느냐고, 과거는 잊으라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나왔고 몰래 엄마를 찾았어요. 도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엄마를 만났다고, 이제 함께 살 거라고. 미숙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도연아. 그러면 너 할아버지한테 혼나. 괜찮아요, 엄마.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 이제 30이에요. 회사에서도 전무직책 맡고 있고 제 삶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연이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도연아, 엄마는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인데. 미숙이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좋은 집에서 자란 내가 엄마랑 같이 살면 불편할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좋은 집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은 많았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만 생각하셨지 손자로 사랑하진 않으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한테 안겨서 울고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전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할아버지 집 가정부들은 친절했지만 제 엄마가 아니었어요. 전 평생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미숙은 그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숙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고 도연은 이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엄마 찾았으니까요. 엄마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고 30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전 아빠를 거의 기억 못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따뜻하고 너처럼 똑똑했지. 미숙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내 아빠가 먼저 말을 걸었어. 가난한 엄마한테 관심을 가져준 거 자체가 신기했어. 아빠는 재벌 집안 아들이었지만 전혀 그런 티를 안 냈어. 오히려 엄마보다 더 검소하게 살았고 사람들한테 친절했어. 미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사귀게 됐을 때 내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인사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셨고 아빠를 미국으로 보내셨지. 그때 엄마가 너를 임신한 걸 알았어. 도연은 숨죽여 엄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미국에서 탈출해서 돌아왔어. 엄마랑 너를 데리고 도망가자고 했지.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협박하셨어. 너를 사생아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억지로 결혼을 하셨대. 할아버지께서 정한 사람이랑. 아빠는 너무 불행했을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도연이 물었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주운전 차한테 치였다고 신문에 나왔어.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아빠를 지키지 못해서 아빠가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억지로 결혼시키지 않으셨다면 아빠는 엄마랑 저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전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고 미숙은 도연아, 그래도 할아버지는 널 잘 키워주셨잖아 달랬습니다. 키워주신 건 맞지만 사랑해주신 건 아니에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전 후계자였어요. 사랑받는 손자가 아니라 회사를 물려줄 상속자였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라고 완벽해지라고 약점 보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그렇게 자랐어요. 사랑 없이. 미숙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데리고 있었으면 가난했겠지만 그래도 사랑은 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주세요, 엄마. 도연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30년치 사랑 다 받을 거예요. 엄마가 매일 밥 해주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고 식당 밖에서는 시장 골목이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고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자도 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미숙은 당연하지. 엄마 집으로 가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닫고 함께 미숙의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미숙의 월세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원룸도 아닌 고시원 수준의 방이었고 싱크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이불을 깔 만한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미숙은 응,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옷장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사진을 보니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도연이 액자를 들자 미숙이 다가와 너 돌 사진이야. 헤어지기 전에 찍어둔 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작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미숙은 30년 동안 그 사진을 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앉아, 도연아. 엄마가 이불 깔게. 미숙이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며 말했고 도연은 제가 할게요. 엄마 급히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좁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았고 미숙은 좁아서 미안해. 좀 불편할 거야.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니에요, 엄마. 이게 제일 편해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호텔 같은 넓은 방에서 혼자 자는 것보다 이 좁은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참 침묵이 흘렀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할아버지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저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엄마는 20살이었어. 학교도 그만뒀고 돈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분유값도 제대로 못 벌 것 같았어. 너를 굶기면서 키울 수는 없었어.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 너를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좋은 교육 시키겠다고, 내 아빠가 키우게 하겠다고. 그래서 엄마는 생각한 거야. 내가 너를 데리고 있으면 너는 가난하게 자랄 거고 좋은 교육도 못 받고 힘들게 살 거라고.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 너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고 아빠도 만날 수 있고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엄마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어. 도연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전 가난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엄마만 있었으면. 미안해. 미숙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후회했어. 매일매일 후회했어.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그냥 너를 데리고 도망갈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고 돌이킬 수 없었어. 계약서에 뭐가 쓰여 있었어요? 도연이 물었고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어. 만약 어기면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너한테 진실을 말씀하신대. 내 엄마는 돈 받고 너를 버렸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내가 듣게 할 수는 없었어.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나았어. 도연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멀리서만 보신 거예요? 응.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초등학교 입학식 때 담장 밖에서 봤어. 새 교복 입고 학교 들어가는 모습. 너무 예뻤어. 미숙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할아버지랑 쇼핑하는 모습. 많이 컸더라고.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절 지켜보고 계셨는지. 괜찮아.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미숙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비록 안아줄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너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누워 있었고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하필 순대 국밥집을 하셨어요?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너를 위해서였어.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내가 배고파서 찾아올까봐. 그때 엄마가 따뜻한 밥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보 같은 꿈이었지. 너 같은 재벌 손자가 시장 골목까지 올 리 없는데. 하지만 왔잖아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엄마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게. 미숙도 웃었습니다. 오늘 내가 들어왔을 때 꿈인 줄 알았어.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 진짜로 일어나다니.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고 좁은 방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이 물었고 미숙은 뭐가? 되물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실 거예요? 도연의 질문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도연아, 그건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허락 안 하시면 어떡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엄마 선택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반대하셔도. 미숙은 놀라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안 돼, 도연아. 그러면 너 회사도 잃고 재산도 잃고. 상관없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30년 동안 돈과 권력 속에서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랑 함께 살고 싶어요. 비록 가난해도 이 좁은 방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도연아,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거 못 봐. 너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잖아. 갑자기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살면. 엄마, 전 괜찮아요. 도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미숙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엄마 생각해줘서. 엄마, 울지 마세요. 도연이 엄마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우리 이제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요. 30년 못한 거 다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좁은 싱크대에서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말했지만 미숙은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침 식사 준비였고 미숙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네, 피할 수 없어요. 제대로 말씀드려야죠. 제가 엄마를 찾았다고, 이제 엄마랑 살 거라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할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 오후 두 사람은 강남의 고급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대문이었고 정원의 나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미숙은 응,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도연이 손을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노인이었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왔느냐 차갑게 말했지만 미숙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미숙. 강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고 미숙은 고개를 숙여 회장님 인사했습니다. 감히 이 집에 다시 나타나다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고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셔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과거는 잊으라고 했잖느냐? 강 회장이 소리쳤고 도연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뭐라 하셔도 전 엄마와 함께 살 겁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 여자는 돈 받고 너를 버린 여자야. 아닙니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협박하셨잖아요. 계약서 쓰게 하시고 접근 금지시키시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멀리서 절 지켜봐 주셨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 제 적금에 돈 넣어주시고 생일마다 선물 보내주시고. 강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도연이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불행하게 만드셨어요. 억지로 결혼시키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뜨리시고.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강 회장은 내가 뭘 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저도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는지 다 알아요. 도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시면 전 이 집 나갈 거예요. 회사도 그만두고 재산도 포기하고 엄마랑 함께 살 거예요. 강 회장은 손자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걸 버리고? 네. 도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겁니다. 강 회장과 도연이 서로를 노려보는 동안 미숙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연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라리 다시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시 떠나겠습니다. 도연이가 할아버지랑 다투는 건 원치 않아요. 엄마. 도연이 놀라 미숙을 붙잡았지만 미숙은 괜찮아. 도연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30년 혼자 살았어. 조금 더 혼자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랑 멀어지는 건 안 돼. 할아버지는 내 유일한 가족이잖아. 아니에요, 엄마. 도연이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도 제 가족이에요. 아니, 엄마가 제일 중요한 가족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미숙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을 불러라. 도연이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봤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박 실장이 거실로 들어왔고 강 회장은 30년 전 정미숙과의 계약서를 가져오라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몇 분 후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온 박 실장은 강 회장 앞에 그것을 놓았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계약서가 나왔고 거기엔 미숙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그 계약서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것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고 또 찢어서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고 도연과 미숙은 놀라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됐다.
강 회장이 조각난 종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무효다. 정미숙, 이제 더 이상 내 발목을 잡는 것은 없다.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강 회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냥 도연이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속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강 회장이 손자를 불렀고 도연은 네, 할아버지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여자와 살겠다는 거냐? 강 회장의 질문에 도연은 망설임 없이 네 대답했습니다. 좋을 대로 해라.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은 계속해야 한다. 내가 전무 자리를 그만두면 회사가 혼란스러워진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겠습니다. 엄마랑 따로 살 거예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따로 산다고? 어디서? 엄마 집에서요. 도연의 대답에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좁은 월세방에서 살겠다는 거냐? 너 같은 놈이? 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사신 곳이니까 저도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강 회장은 한참 손자를 노려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멍청한 놈.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이 거실을 나서려는 순간 강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도연아?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아버지 얼굴 보러 와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도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네, 할아버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숙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도연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계약서를 찢으셨어. 네, 엄마. 이제 진짜 자유예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날부터 도연은 미숙의 월세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도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해했습니다. 아침이면 미숙이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도연은 엄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진심으로 말하며 먹었습니다. 출근 전 도연이 넥타이를 매면 미숙이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주었고 도연은 고맙습니다. 엄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녁이면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고 미숙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좁은 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 제안이 통과됐어요. 도연이 신나서 말하면 미숙은 우리 아들 대단하네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어떠셨어요? 도연이 물으면 미숙은 단골 할머니가 국밥 맛있다고 칭찬하셨어.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이 퇴근하고 돌아오니 미숙이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도연이 놀라 물었고 미숙은 이사 준비해. 여기 너무 좁잖아 대답했습니다. 괜찮은데요? 전 여기 좋아요. 도연이 말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수는 없어. 엄마가 조금 넓은 곳 알아봤어. 엄마. 도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아니야, 도연아.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너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비록 할아버지 집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보단 나은 곳에서 살아야지. 미숙의 눈빛은 단호했고 도연은 결국 알겠어요. 엄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조금 더 넓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숙이 30년 동안 모은 돈과 도연이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합쳐서 전세로 얻은 곳이었고 비록 강남의 고급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방 2개예요. 엄마 방 따로 쓰세요. 도연이 신나서 말했고 미숙은 그래. 이제 너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고 미숙은 매일 아침 도연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도연은 출근 전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인사했고 미숙은 조심해서 다녀와 배웅했습니다.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두 사람은 금방 익숙해졌고 마치 처음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주말 도연이 엄마 오늘 할아버지 댁에 가야 해요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한 약속이었고 미숙은 그래 다녀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도연이 제안했지만 미숙은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 혼자 다녀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괜찮아, 도연아. 미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직 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야. 천천히 가자. 도연은 혼자 할아버지 저택을 찾아갔고 강 회장은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왔느냐?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고 강 회장은 그 여자와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냐? 물었습니다. 엄마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행복?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좁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고?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집에서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후회하지 않느냐? 뭐려? 그 여자를 선택한 건 말이다. 넌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강 회장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옳아요. 도연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엄마를 선택하셨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아빠는 평생 불행하셨고 결국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냐? 아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왜 할아버지께서 아빠와 엄마를 갈라놓으셨는지. 강 회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외아들이었고 내가 모든 걸 물려줄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 아이가 가난한 집안 딸을 사랑한다고 했어. 처음엔 그냥 젊은 시절의 사랑인 줄 알았어.
곧 깨질 거라고 생각했지. 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진심이었어. 정미숙을 정말 사랑했지. 그래서 더 막아야 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난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됐어.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느냐? 재벌 집안 아들이 돈도 없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손가락질했을 거야. 도연은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체면이? 물었고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떼어놨지. 미국으로 보내고 정미숙한테는 돈 주고 떠나라고 했어. 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재벌가 딸과 결혼시켰지. 좋은 혼처였어.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완벽했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지. 그리고 2년 만에 사고로 죽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도연은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너라도,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라도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 완벽하게, 강하게, 약점 없이. 그래서 너한테 엄격했던 거야. 하지만 그게,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준호처럼 불행하게 만들었어. 강 회장이 도연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또 같은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도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이제 엄마도 찾았고 행복해요. 강 회장은 손자의 손을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8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고 도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미숙을 데려와라. 다음 주에. 도연이 놀라 정말이요? 물었고 강 회장은 그래. 밥이라도 함께 먹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미숙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께서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미숙은 놀라 정말? 물었고 도연은 네. 할아버지께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미숙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가보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화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고 결국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도 낡은 옷이었고 도연이 엄마 새 옷 사드릴까요? 제안했지만 미숙은 괜찮아. 이게 제일 나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미숙의 손이 떨렸고 도연은 그런 엄마 어깨를 감싸며 엄마 괜찮을 거예요 다독였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강남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대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고 도연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같이 들어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고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어주며 어서 오십시오 정중하게 인사했고 미숙은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잠시 후 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미숙은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고 강 회장은 앉게 짧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고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엄마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숙, 네, 회장님. 30년 동안 고생 많았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속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자네가 봐줬구먼.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지켜본 게 대단한 거야. 강 회장이 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나. 미숙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강했어. 나보다 훨씬 강했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 실장이 차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정미숙, 자네한테 사과하고 싶네. 미숙은 깜짝 놀라 회장님, 그러지 않으셔도. 손사래를 쳤지만 강 회장은 아니야, 들어야 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자네한테 한 짓들이. 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자네와 준호를 갈라놓고 도연이를 빼앗고 계약서로 자네를 묶어놓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체면 때문이었고 자존심 때문이었지. 회장님,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결국 준호도 잃었고 도연이도 외롭게 만들었어.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가족을 망쳤어. 강 회장의 어깨가 떨렸고 도연은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부디 강 회장이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용서해주게. 이 늙은이를. 미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엄마 어깨를 감싸며 엄마. 조용히 불렀고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강 회장이 놀라 물었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왜 저희를 갈라놓으셨나? 왜 제 아들을 빼앗으셨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숙이 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도 민재 씨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비록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자네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미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엄마로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고 세 사람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넓은 식탁에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놓여 있었고 강 회장은 같이 먹새 미숙을 권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30년 만에 이 집 식탁에 다시 앉았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엄마와 할아버지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미숙. 식사 중 강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 아직도 그 시장 식당에서 일하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나? 강 회장의 질문에 미숙은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만두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놀라 네. 되물었고 강 회장은 이제 그런 힘든 일 안 해도 되네. 내가 생활비를 말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전 일하는 게 좋습니다.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도연이가 회사 다니는 동안 엄마도 일해야죠. 그래야 저녁에 만나서 하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미숙이 도연을 보며 웃었고 도연도 맞아요, 할아버지. 엄마 일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거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더 좋은 가게로 옮기게. 내가 자리 하나 알아보지. 괜찮습니다, 회장님. 미숙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 가게가 좋아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익숙하고 그게 제일 편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온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회장이 도연아, 회사 일은 어떠냐? 물었고 도연은 잘하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요즘 새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할아버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잘 챙겨주세요. 덧붙였습니다. 아침마다 꼭 챙겨 먹으라고 하시고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시고. 도연이 미숙을 보며 웃었고 미숙은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미숙. 강 회장이 다시 미숙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연이랑 같이 오게. 함께 식사하세. 미숙은 놀라 정말. 괜찮으십니까? 물었고 강 회장은 그래야지. 우린 이제 가족 아닌가 대답했습니다. 가족. 미숙이 그 단어를 되뇌었고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그래, 가족이야.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아내이고 도연이의 어머니이니 우리 가족이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미숙은 감사합니다. 회장님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미숙은 응, 괜찮아. 그냥 너무 감사해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가족이라고 하시다니 꿈만 같아.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고 도연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저, 그리고 할아버지. 그래, 가족. 미숙이 아들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됐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 당당한 도연이의 엄마였고 강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숙과 도연은 매주 일요일마다 강 회장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강 회장도 미숙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 이번 주는 어땠나? 강 회장이 먼저 물어보기도 했고 미숙은 손님이 많이 오셔서 바빴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미숙이 도연과 함께 저택을 방문했을 때 강 회장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정미숙, 부탁이 하나 있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오늘 자네가 직접 저녁을 준비해 줄 수 있겠나? 강 회장의 질문에 미숙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래. 준호가 자네가 해주는 밥을 제일 좋아했다고 했거든. 한번 먹어보고 싶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요, 회장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미숙은 주방으로 가서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무침, 김치전. 민재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엄마 도와드릴까요? 물었고 미숙은 괜찮아. 엄마가 할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집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이었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준호가 그리워하던 맛이구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미숙은 민재 씨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입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도연도 아버지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 회장이 미숙을 불렀습니다. 정미숙 고맙네. 오늘 덕분에 준호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강 회장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지내세. 서먹서먹하지 말고. 네, 회장님.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도연뿐 아니라 미숙에게도 관심을 보였고 가끔 몸은 괜찮나? 일 너무 힘들지 않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강 회장을 진짜 시아버지처럼 대하게 됐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미숙이 챙기면 강 회장은 그래, 고맙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의 원망과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시작됐고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미숙과 도연이 함께 산 지 반년이 흘렀고 두 사람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미숙이 일찍 일어나 도연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도연은 출근하면서 엄마 다녀올게요 인사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고 주말엔 강 회장 저택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도연아 뭐해? 물었고 도연은 비밀이에요. 엄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같이 나가실 수 있어요? 응, 괜찮아. 어디 가는데? 미숙이 궁금해하자 도연은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창밖 풍경을 보며 여기 어디야? 처음 와보는 곳인데. 중얼거렸고 도연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웃으며 운전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깔끔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고 도연은 도착했어요. 엄마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미숙이 따라 내리며 물었고 도연은 한 집 앞으로 미숙을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예쁜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고 현관문 옆에는 세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도현, 정미숙, 미숙은 그 명패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아, 이게 우리 집이에요, 엄마.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 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고 도연은 네. 제가 마련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다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과 주방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이게 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고 도연은 엄마 손을 잡고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도연이 2층 큰 방을 열었습니다. 넓은 침실에 옷장과 화장대가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 방이고요. 옆방을 가리키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래층엔 거실이랑 주방, 화장실이 있고 정원도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숙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이게 꿈은 아니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도연은 무릎 꿇고 앉아 엄마를 안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엄마 방도 있고 정원도 있고 엄마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에요. 미숙은 아들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던 미숙에게 자기 집이 생긴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아, 이런 집이 얼마나 비싼데?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도연은 괜찮아요, 엄마.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께서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고 미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원 보세요. 도연이 창문을 가리켰고 미숙은 정원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잔디밭과 꽃밭이 있었고 구석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 나무. 미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행나무예요. 할아버지 댁 정원에 있던 나무 새끼예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빠가 엄마 임신했을 때 심으신 나무 말이에요. 그 나무 새끼를 여기에 옮겨 심었어요. 미숙은 창문 너머 은행나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 씨, 작게 중얼거렸고 도연은 엄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편한 집에서 사는 거 보시면.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새 집에서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숙이 주방에서 정성껏 요리한 저녁 식사였고 두 사람은 새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여기 주방 어때요? 넓죠? 도연이 물었고 미숙은 응, 정말 좋아. 요리하기 딱 좋은 크기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만들고 싶은 음식 다 해드세요. 공간도 넉넉하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엄마가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이런 집도 생기고.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다시 너랑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엄마. 도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엄마 덕분이라니.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니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시고 매달 적금 넣어 주시고 생일마다 편지 보내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미숙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입양 보내신 거,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만약 엄마가 저를 데리고 계셨다면 엄마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좋은 교육을 못 받았을 거고, 도연이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요. 미숙은 한참을 울다가 고마워, 도연아. 이렇게 이해해줘서 말했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사실이에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못한 거 다 할 거예요. 엄마랑 매일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평생 함께 살 거예요. 다음 날 일요일, 두 사람은 강 회장을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집안을 둘러봤고 좋은 집이로구먼. 도연이가 잘 골랐네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원의 은행나무를 보고는 한참 멈춰 서 있었고 준호야. 내 아내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미숙이 직접 준비했고 세 사람은 새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미숙 여기서 편하게 지내게. 이제 고생 끝났어 말했고 미숙은 감사합니다. 아버님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니 고맙네. 강 회장이 웃었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정원에 나가 은행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이 나무가 크면 강 회장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미숙은 네 아버님. 민재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아. 강 회장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너 잘했다. 엄마를 찾아준 것도 이렇게 집을 마련해 준 것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못해준 걸 내가 해줬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도연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강 회장은 손자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먼.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서 한참을 앉아 있었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시장 식당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도연이 가끔 도와주러 왔습니다. 주말이면 식당에 나타나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고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아들 정말 효자네요 칭찬했습니다. 미숙은 그럴 때마다 우리 도연이가 최고죠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고 도연과 미숙은 더 자주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찾아가 강 회장을 돌봤고 미숙은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가 아버님 드세요. 기력나는 음식이에요 챙겼습니다. 강 회장은 고맙네. 며느리 덕분에 잘 먹고 있어 감사해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강 회장이 도연과 미숙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강 회장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도연이 물었고 강 회장은 준호가 남긴 것들이야 대답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미숙이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미숙과 민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도연은 그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래.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자네와 함께 있을 때였어.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민재가 미국에서 미숙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고 강 회장이 중간에서 가로챘던 것들이었습니다. 미숙아, 보고 싶어. 매일 너 생각만 해. 꼭 돌아갈게. 기다려줘.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고 도연도 아버지의 편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안하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편지들을 자네한테 전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가로막았어. 아버님,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강 회장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용서해줘서. 그날 밤 미숙과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민재의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셨네요. 도연이 말했고 미숙은 응. 엄마도 정말 사랑했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아빠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도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자책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새집 정원의 은행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고 미숙은 매일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민재 씨, 우리 도연이 잘 크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고 도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은행나무를 바라봤고 도연과 미숙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로구먼. 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고 미숙은 네, 정말 화창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강 회장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너 덕분에 할아버지가 행복하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도 찾아주고 우리 가족도 다시 만들어주고 고맙다. 할아버지. 도연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할아버지와 함께여서. 정미숙. 강 회장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우리 며느리 돼줘서 고맙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돼서 기뻐.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과 도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도연이 물었고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응, 정말 행복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집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저도요, 엄마. 도연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정원의 은행나무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